네, 그러면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 세종연구원의 이은재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또 참석해 주신 우리 좌장 그리고 발표 토론자분들 모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번 세션은 이번 3일간 진행했던 정책 엑스포의 마지막 세션입니다. 예, 우선은 참석자 먼저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좌장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신 그 공주대 김희영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외부분부터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발표해 주실 기관명이 바뀌었더라고요. 한국환경연구원의 정우현 박사님, 예, 감사합니다. 그 팜플렛이 약간 오타가 났는데 물프롬 코리아의 최충식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토론으로 또 참석해 주실 충남연구원의 여형범 박사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구원에서는 그 발표해 주실 대전 세종연구원의 송양호 박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토론해 주실 이재근 박사님, 예. 이 박사님 안 나오죠? 저기 계시구나. 예. 안녕하세요, 이윤입니다. 예. 예, 우선 이번 세션은 광역적 환경 문제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세 분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좌장님 진행하에 이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15분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예, 바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발표는 대전세종연구원의 송양호 박사께서 대전세종 협력 거버넌스 기반의 탄력적 재난 관리 방안으로 예,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원 미래기획실 소속의 송영호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 주제로 준비한 것은 대전 세종 협력 거버넌스 기반의 탄력적 재난관리 방안입니다. 다소 제목이 긴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키워드는 크게 거버넌스, 협력적인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와 그리고 탄력적 레질리언스라는 개념을 토대로 앞으로의 미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그 국가 차원의 지방정부 차원의 재난 유형에 대한 상황별 관리가 이제 앞으로 핵심이기 때문에 이번 발표를 통해서 대전과 세종에서 다루고 있는 재난에 대한 상황과 미래지향적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는 크게 4가지 기후변화의 영향과 피해 현황 그리고 관리 및 방향에 대한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영향입니다. 사실 그 어느 때부터인가 그 기후변화에 대한 용어가 좀 피로감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자연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집중호우나 태풍, 폭염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앞서 발표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다양한 과학적 근거의 발표 자료들의 공통점은 과거에는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연재난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 하지만 이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 임계점에 와 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이제 어떠한 불확실한 미래로 접어들 수 있는 임계점의 상태로 나와 있다라고 보고서에 보통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IPCC 보고서가 통상 한 6에서 7년 주기로 발간이 되고 있는데 지난달 6일 즈음에 이제 IPCC 6차 보고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그 보고서에도 동일하게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 그리고 임계점에 나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들은 과거보다 달리 앞으로 국지적인 지역 기후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비추어 보았을 때 대전과 세종 지역에서는 결국 도시화, 고령화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미래 재난에 대한 대비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 중에 제가 전공했던 수자원에 대한 부분을, 아주 국지적인 수자원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극한 강우 강도의 증가, 단시간 동안 내리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결국 해수면 상승과 재난에 대한 거대화, 그래서 메가 가뭄, 거대 재난에 대한 발생과 함께 인적, 물적 피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적인 강수량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약 30년 동안 연평균 강수량이 약 123mm 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특히 특징으로는 강한 강수가 증가하고 약한 강수가 강수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시간 동안 내리는 강우 강도가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거에는 대부분의 연강수량이 60에서 70%가 하절기 6, 7, 8월에 집중됐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이 가을철 강수가 크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가을철 강수의 특징을 살펴보면 긴 장마와 그리고 높은 강우 강도를 갖기 때문에 호우를 관리하기 위한 호우가 종료 이후에 일련적으로 준설이나 유지 관리에 대한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일련적인 지자체에서도 대비책에 대한 시기적 변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뭄입니다. 제가 이 발표 자료를 작성하면서 지난달에 한 작성을 보니 전국 평균 저수율이 충청권은 약 10% 이상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전, 세종을 포함한 충청권에서는 국지적으로 물 부족에 대한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전의 갑천, 그리고 세종보 구간, 그리고 대전, 세종의 수돗물을 취수하는 취수장 인근에서는 이러한 녹조에 대한 문제, 여기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재난의 요소가 가뭄까지도 메가 가뭄의 형태로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이처럼 기후변화가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은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 발생에 대한 시기에 대한 패턴이 변화하였고, 그리고 물순환에 대한 특성이 변화하면서 최근에는 그리고 물순환에 대한 왜곡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이수적인, 시수적인, 환경적인 요소가 변화함으로써 효과적인 물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수자원에 국한돼서 기반 시설에 대해서 국한되어서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외수침수, 하천에 대한 범람과 그리고 내수침수, 광고에 원활한 우수 배제가 되지 않아서 지난해 대전시에서 발생했던 정림동의 침수 피해 사례, 그리고 공통적으로 시설물재해와 사면토사재해 같은 경우에는 결국 과거에 설치되었던 인프라에 대한 노후화로 인해서 경관연수가 초과하면서 발생되는 자연적인 인프라에 대한 노후화 문제,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1차적으로는 자연재난으로 발생을 하였지만 2차적으로는 사회재난으로까지 발현되는 다소 복합적인 재난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가뭄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면 2012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국지적인 가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소 가뭄에 대한 주목을 하지 못하다가 2019년도 중에 앞서 보이는 그림처럼 가뭄에 대한 종합대책을 행정안전부에서 수립을 하였고, 이때 이 가뭄에 대한 위기가 크다라는 것을 키워드를 통해서 메가 가뭄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메가 가뭄을 통해서 범부처 차원의 미래 대응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고, 종합적으로는 도시용수, 가뭄, 통합예경보호라는 타이틀을 주제로 행정안전부와 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이제 한국형 방제 기준의 재정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난에 대한 대응 체계, 그리고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난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고자 국가별로 방제 기본 계획을 간략히 살펴본 결과 미국이나 일본, 독일과 같이 동일하게 공통점은 결국은 1차에 대한 중앙관리 조직은 국가가, 행정안전부가 하지만 재난에 대한 일체적 책임기관은 지방정부가 한다는 점, 그리고 재난을 국가적으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해서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이제 재난관리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다소 부족한 부분은 이러한 행정체계가 이루어지면서 재난에 대한 대응보다는 재난에 대한 관리 행정 체계가 다소 편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점이라 하는 것들은 중앙정부 주도의 재난관리 대책이 이루어질 때 지방정부에 대한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소홀할 수 있다는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재난을 담당하는 기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무부를 시작으로 현재 행정안전부까지 이제 재난을 담당하는 부서가 변천사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찾으면서 조금 아쉬웠던 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처럼 국가적으로 특별한 사회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매번 재난을 담당하는 기관이 해체되고 재조직되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사실은 재난을 담당하는 기관이 자연적, 사회적 재난을 두려워하는 것과 함께 이 재난 발생에 따른
시설의 존폐를 감안해야 한다는 점은 다소 재난에 대한 주체성을 확립시키는데 아주 부작용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국가재난안전관리 체계입니다. 사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국가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지역에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변경된 것은 과거에는 이러한 재난에 대한 운영 관련권자가 과거에는 지자체장, 자치단체장에서 소방서장까지였다면 최근에는 이제 경찰 관서장까지 확대됐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발령권자를 기준으로 하여금 거버넌스에 대한 확대 개편이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재난 유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재난관리기본법에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약 6개와 26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자연재난은 대부분 수재해, 태풍, 호우, 대설, 그리고 가뭄까지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대부분 풍수의 개념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난과 달리 2차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것들, 대표적으로 저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감염병 질환 역시 사회재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 통계를 살펴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약 80%가 사회재난이고 국외에는 80%가 자연재난입니다. 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 임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강도를 추정을 하고 그 임계점을 알고서 대처를 하면 그 이후에 대한 관리가 좀 가능하다는 점이 있지만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2차적인 임계점이 초과된 이후에는 관리가 어렵다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확산에 대한 방지가 불가능한 점, 특히 이런 코로나의 사태를 비춰볼 때 가장 중요한 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서 대전과 세종에 대한 자연재난 위주의 피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대전에 살면서 대전은 참 재해 강한 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장 많이 들었었는데 최근에 18년도부터 매해 침수 사고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프라에 대한 노후화, 경관 연수가 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14년도에 출범한 세종시 동지역, 행복도시에서는 큰 재난이 발생한 사례가 크게 없었지만 기성시가지, 전이면, 조치원, 부강명 일대에서 그리고 특히 이러한 구조적인 시설물이 붕괴되는 사건들을 비추어 볼 때 결국 대전과 세종의 기성시가지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인프라에 대한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통계 자료를 한 번 더 살펴보니 대전과 세종은 평균적으로 6년을 주기로 자연재난이 발생이 하였고 사실 대전과 세종에 대한 자연재난에 대한 손실 금액을 따져보면 전국적으로 아주 가장 낮은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자력복구입니다. 이 사유재산의 경우에는 재난법상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적인 혹은 지방적인 자체적인 인프라에 대한 개선이 없이 피해가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결국 시민들이 겪는 사회적 손실이 계속 증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음은 탄력적인 재난관리 방향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탄력적이라는 개념은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리질리언스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개념은 사실 국가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재난관리의 방침이 과거에는 취약성이었지만 앞으로는 탄력적인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유사하면서도 취약성은 인덱스, 지표를 기반으로 만든다는 점. 그래서 결국은 유지관리 차원. 하지만 탄력성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실제 인프라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방제 성능 대비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임팩트를 가정을 하고 발생했을 상황 때부터 복구하는 과정 이후까지도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실질적으로 내구성, 결국 재난의 발생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과 함께 실제 복구 과정에서의 기간 역시도 단축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지닙니다. 이런 탄력성 기반의 사업을 살펴보면 대전에서는 최근에 지능형 예경보 상황판을 시청 18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이나 119 데이터 그리고 자살 통계의 모든 알림 상황판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능형 홍수 예경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 이후에는 아마도 침수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시민들에 대한 대피를 권고할 수 있는 알림판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결국 대전시가 안고 있는 낮은 지역 안전도에 대한 개선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울산인데요. 사실 울산에서는 최근에 하천에 대한 범람으로 해서 운동을 하거나 여가 생활을 즐기는 시민들에 대한 대피 계획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풀셋 기반의 수위에 대한 변화, 혹은 특정의 일반적인 패턴에 대한 변화를 추정을 해서 수위에 대한 변화를 이용한 알림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역시 대전에서도 지능형 CCTV를 운영해서 지하차도의 운영을 할 계획을 실제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종시입니다. 세종시에서는 너무나 중요하다시피 국가전략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5-1 생활권을 중심으로 강우가 발생된 이후에 이수와 치수에 대한 전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사람들이 물을 소비하는 전과정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디지털 트윈과 가상물리 시스템, 즉 불확실한 상황을 가정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대한 대처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까지도 반영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챕터 대전 세종의 재난관리 방향입니다. 저는 대통령 지시사항과 같이 국가 재난대응 체계 견반을 검토하여 새로운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 비춰볼 때 저는 상황관리, 교육훈련, 지원과 인프라 확충 크게 4가지 정도로 정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난 상황에 대한 공유 전파 체계 개선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크게 3가지 인지하고 전파하고 대응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긴급 재난 문자를 활용하고 그리고 예경부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놓치지 않고 커버하는 것들. 사실 그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재난통신망 부분입니다. 재난통신망이 3단계 사업을 통해서 올해 종료가 되었지만 이 부분 역시 국가적으로 전 권역을 어느 정도까지 커버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논란이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 전국적인 권역을 커버를 통해서 실제 모든 시민이 놓치지 않고 재난에 대한 위험 상황을 빠져나오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 실전 중시입니다. 사실 제가 교육과 훈련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재난과 관련해서 작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아마 잘 되어 있는 사례는 아마도 민방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휘나 통제 그리고 이제 각자의 역할이 아주 매뉴얼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이처럼 지자체에 대한 재난 업무나 소방 그리고 안전의식과 대피 요령 등이 실질적으로 교육으로 발현되고 매뉴얼로 정립되어야만이 앞서 말씀드렸던 거버넌스의 역량 강화가 일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현장 수습 및 복구 지원 체계 개선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는 과거에는 정부 주도에서 이제는 이제 지방정부, 지자체 중심의 사업을 통해서 자치단체에 대한 민간 부분에 대한 다양한 행위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의식을 고취하는 사업들, 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재난 대응 인프라입니다. 사실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난 대응망이 금년도에 3단계 구축 사업을 통해서 끝났는데 LTE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저희는 통신망은 또 5G로 가고 있는데 이 5G에 대한 변환 사업은 또 2025년도나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점을 비춰보았을 때 그리고 이제는 이제 예경보를 기용한 다양한 딥러닝 혹은 신경망 기반의 추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결국 재난을 사전에 자율적으로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능들 이러한 부분의 지자체적인 정부 주도도 포함되지만 지자체적인 과학적인 기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내용을 담아서 거버넌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표된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송혜원 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우리 한국환경연구원의 정우현 실장님께서 에너지 전환 녹록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 운영 사례에 대해서 발제해 주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환경연구원의 정우현입니다. 예, 저는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작년하고 이제 올해 초까지 걸쳐서 했던 그 환경부 수탁 사업으로 했던 사업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당시에 이제 환경부 갈등 조정팀이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올해 한 여름쯤에 조직 개편하면서 없어진 팀인데 이제
사실은 그 부처 단위에서 갈등 전담 조직이 있는 사례가 흔하진 않기 때문에 이제 환경부에 그런 조직이 있었을 때 좀 나름 좀 좋은 모델로 좀 많은 거를 해주기를 좀 저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좀 뭐 이제 여러 사정으로 이제 2년 정도 있었나요? 그리고 지금 없어졌지만 이제 당시에 이제 저희하고 했던 이 사업이 그러니까 그 약간 그 환경 갈등 중에서도 어떤 현장형 이제 진행되는 갈등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새롭고 의미 있는 시도를 해보고 이제 그게 이제 모델 케이스가 돼서 좀 다른 데 확산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도를 좀 해보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좀 프로젝트를 좀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갈등 이제 시작하면서는 사실 이제 갈등 현장 벌어지는 사례에 들어가서 뭔가 이제 저희가 의도한 거를 뭐 하고 싶은 만큼 다 하고 나온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상상하실 수 있으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이만큼 있어도 그걸 밀어붙일 수는 없고 이제 그 현장의 관계자들을 설득을 하고 또 이제 받아들여지길 저희가 기다려줘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과제도 좀 어느 정도 연장을 하고 이런 상황도 있었지만 어쨌든 저희가 통영에서는 좀 저희가 어느 정도 하고 싶었던 좀 시도를 하고 그렇게 좀 나왔던 상황이라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자 했던 거는 이제 녹색 전환에 관련된 갈등 사례에 들어가서 좀 시도를 해보자라는 거였고 특히 이제 에너지 워낙 이제 많이 추진이 되고 있고 갈등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녹록 갈등으로 이제 좀 주제를 잡았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갈등 좀 보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많이 엄청 발생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갈등 현황을 보면은 뭐 풍력 중에서도 육상이든 해상이든 또 태양광이든 뭐 그 외에 뭐 수소 같은 뭐 신에너지든 뭐 정말 발전원을 구별하지 않고 또 비슷비슷한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죠. 이제 사진 보시면은,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갈등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그 에너지 전환 관련된 녹록 갈등이라는 게 좀 흥미로운 게, 그 녹색 두 개의 다른, 어쩌면 같을지도 모르는 이 녹색 가치, 이제 친환경적 가치가 이제 양쪽에서 충돌을 하는 현상이라는 게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라는 사업은 물론 이제 그 기후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는 녹색 가치이고 이제 친환경적 사업인데 이제 다른 한편에서 이게 지역에서 특정 지역에 이제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자라는 사업이 될 때는 그 지역에서 반대하는 논리도 친환경적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환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뭐 이제 뭐 이걸 나무를 깎아서 이거를 뭐 지을 일이냐, 뭐 내지는 뭐 이제 저주파, 이제 생활환경적인 문제라든지 다 이제 또 그것도 지역에서의 녹색 가치이기 때문에 녹색과 녹색의 가치가 충돌하는 그런 현상이고 이제 그걸 다시 보자면 조금 더 이제 그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거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녹색 가치이고 이제 그 지역에서 반대하는 거는 어쩌면 이제 지역 관점의 녹색 가치죠. 그래서 이게 국가정부 대 지역 주민의 갈등 양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환경운동 진영 내에서도 중앙 조직과 이제 지역 조직이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좀 갈등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환경파 중에서도 이제 좀 자기 전문 분야에 따라서 기후파도 있고 생태파도 있고 그렇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파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되기도 하고 좀 흥미로운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녹록 갈등,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녹록 갈등을 저희가 좀 소재로 잡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갈등 요인 같은 거를 봤을 때 물론 이제 그 발전원별로 이제 조금씩 뭘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나느냐가 조금씩 달라지지만 어쩌면 이제 그 어디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또 한편 이제 사업 추진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웬만한 이제 공공사업의 입지 갈등에서도 좀 공통된 문제이기도 하죠. 입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좀 밀어붙이시기로 간다는 그런 좀 관행적인 문제고요. 그러니까 입지 후보를 이미 후보지가 결정된 다음에 좀 형식적으로 그것도 이제 공청회 같은 좀 경직된 형식을 통해서 좀 일방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그 프로세스 자체가 이제 그 지역 정부가 좀 어느 정도 책임성을 가지고 가기보다는 그 지역민들이 좀 의견을 모아서
할 수 있는 프로세스로 가기보다는 사업자가 이게 내 사업, 나는 여기로 들어갈 건데 이제 그 주민들의 동의만 받아오면 되는 그 정도로 이제 절차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사업자 주도의 문제도 이제 좀 더 지역 정부의 책임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농록 갈등의 현재 그 문제이고 이제 또 해법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에너지 사업 추진을 할 때 현재라고 돼 있는 데서 이제 현재 발전 사업 허가도 이미 나고 실질 계획 수립도 된 단계에서 좀 형식적으로 주민 의견 제출을 하면 인허가가 나고 이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그보다 더 앞선 단계에서 주민 의견 수렴하고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 제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사실은 작년 7월 저희가 같이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부처합동으로 해상풍력 발전 방안이라고 이제 정부 계획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미 어느 정도 저희가 얘기하는 게 좀 이미 이제 정부 계획이 좀 나오기도 했는데 이를테면 좀 정부 주도성, 그러니까 입지를 결정을 할 때 좀 더 정부가 주도를 해서 입지 후보지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정부가 공모를 통해서 좀 진행을 하고 뭐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 협의체를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당시에 나온 정부 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과제에서 좀 제안을 하고 시도를 하는 건 그보다 더 한 단계 앞서서 그런 논의를 하기 전에 이제 사업 허가 이전의 정책 단계에서 좀 이른 단계에서 갈등의 직접적인 당사자하고 뭐 주민 민간협의회 구성원 외에도 좀 폭넓은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공론적인 좀 의논을 하고 이제 그런 의논을 토대로 사회적 수기를 해서 이런 추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한 기본 방향, 전략, 뭐 이런 원칙 같은 것을 시민 주도로 제안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추진이 되는 것을 저희가 제안을 한 거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들어가게 된 케이스는 뭐 사실 여러 갈등 사례를 저희가 좀 컨택을 해봤지만 결국에 이제 하나가 가능했던 게 이제 통영 해상풍력 갈등이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통영의 이제 욕지도 뭐 약간 관광적으로 좀 그나마 좀 잘 아시는 지역일 텐데 욕지도 부근의 해역에 해상풍력이 좀 추진이 많이 되고 있었고요. 어떤 데는 이제 풍황 계측기를 꽂아놨다든지 뭐 집착화 단지가 사업이 좀 추진되고 있다든지 한 7개 정도 뭐 이제 사업이 추진이 동시에 되고 있었고 그 동시에 이제 통영의 거기서는 멸치업이 또 되게 중요한 산업입니다. 이제 어업 중에서도 멸치가 굉장히 유명하고 욕지도 부근 해안이 굉장히 멸치가 잘 잡히는 곳이고 또 이제 어획량도 좋고 이제 수입도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멸치업을 중심으로 이제 해상풍력이 실시가 되면은 이제 좀 이게 피해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됐기 때문에 어민 집단들이 이제 크게 반발을 하고 있고 좀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풍력 사업이 좀 표면화된 게 2019년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발전 사업 허가가 나고 이제 뭐 연구 용역 예산 통과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민단체들이 좀 제대로 이제 반발을 표면화했고 그다음에 통영시청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이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했지만은 이제 뭐 시민토론회가 무산된다든지 어민 측이 계속 좀 심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대 집회도 크게 하고 그리고 또 경남도도 나름대로 민간협의회 구성하고 노력을 했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반대는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이런 상황에 좀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양측이 좀 교착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약간 좀 외부에서 좀 이런 저희가 들어간 노력들이 어쨌든 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양측이 약간은 좀 기대를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었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3단계라고 저희가 설계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갈등 영향 조사라고 저희가 시민 대화를 갑자기 들어갈 기보다는 좀 갈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숙지도 해야 되고 또 시민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좀 라포도 형성을 해야 되고 그런 단계에서 뭐 한 몇 달 정도 저희가
계속 방문을 하면서 그 중요한 분들을 좀 인터뷰를 하고 갈등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좀 깊이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주로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민 대화를 운영을 했고, 이제 거기서 나온 그 시민들의 의견을 그 지역 정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걸 세 번째 정책 단계라고 좀 저희가 보고서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갈등 영향 분석했던 거를 뭐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뭐 현장 조사하고 인터뷰 해가면서 이제 그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계속 만나고, 특히 이제 여기서는 어민단체들이 주요 이제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들 많이 만나고, 그 지역 수협에 중심으로 이제 어민단체들, 그리고 뭐 그 멸치 어선 가지고 계신 사장님들 이렇게 다 만나 뵙고, 또 지역 시민 사회단체단들 분들, 뭐 환경단체 분들, 뭐 여러 분들을 만나면서 지역의 의견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맥락들을, 지역적 맥락들을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면 이제 가장 반대하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반대 대책 위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 지역 수협도 사실 업종별로 되어 있기도 한데, 이제 멸치 수협이 말씀드린 바대로 제일 그 핵심적인 반대이고, 이제 통영 수협,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어민들은 약간 그 직접적으로 피해가 그렇게 멸치만큼 이렇게 명확하게 예상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어민들 연대 차원에서 좀 같이 반대를 하고 있는 좀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어민 측이 주로 반대를 하고, 이제 그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물론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 하고, 한편으로 지자체, 통영시와 경남도는 이걸 어떻게든 조정을 해서 좀 앞으로 나가게 하고 싶어 하고, 시민사회단체는 좀 약간 떨어진 입장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기후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지역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을 가지고 있고, 어민 입장에서도 공감을 가지고 있고, 이 전체적으로 이런 밀어붙이기식 추진에는 좀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이런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파악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자세하게 써놓은 슬라이드고요. 그리고 좀 이게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제 그 욕지 바로 옆에 이제 그 해상풍력 대상지인 건데, 이제 거기가 사실은 그 풍황적으로 봐도 거기가 그 가장 바람이 좋기 때문에 해상풍력에게도 좋은 위치고, 근데 또 불행하게도 이제 멸치도 가장 잘 나는 지역이어서 이제 동시에 거기를 진행하면 굉장히 피해가 있을 거라는 거죠. 멸치어업이라는 게 이제 그 멸치 권연마어업이라고 해서 이제 그 배를 뭘 한 2대나 뭐 그 이상, 그래서 굉장히 크면 이제 몇 킬로에 해당하는 그물을 이렇게 쌍끌이식으로 이렇게 쫙 끌고 가면서 멸치떼를 쫓아다니면서 이게 잡는 어업법인데, 이제 중간중간에 그 풍력을 한다고 이제 막대에 꽂혀 있으면 그런 방향의 멸치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멸치의 황금 어장을 빼앗긴다, 이런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풍황 여기가 좋다고는 하지만 좀 두 번째로 차선책을 조금이라도 좀 다른 지역을 할 수는 없느냐, 이런 종류의 대안도 검토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좀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제적인 의미로도 이제 그게 그렇다면 뭐 지역의 멸치업이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수선업이라는 게 기후변화에 의해서 좀 자연적으로 좀 어획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지역에 어차피 좀 대안적인 산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 이제 조선업도 최근에 많이 몰락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해상풍력이 들어오면 이 지역에 이게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들어와도 이 지역을 패싱하고 다른 쪽으로 일자리가 갈 건지, 그게 지역민한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기도 합니다. 이게 과연 대안적인 지역 발전 전략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프로세스를 만약에 사업자가 한다면 사업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주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 정부, 그러니까 지자체가 조금 더 책임성을 가지고 이런 논의를 주도하고, 우리 지역의 발전 전략은 뭡니다, 어떻게 갑시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현재는 그런 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했고요. 쟁점 영역 같은 거를. 그래서 이런 거를 중심으로 저희가 충분히 파악을 해서 사회적 대화로 들어갔습니다.
사회적 대화 두 번째에서도 이제 시민 간담회를 좀 간단하게 하고 이제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 대화를 했는데, 시민 간담회는 사실 그 시민 대화가 그 어민 집단까지 다 이제 골고루 다 그 모인 시민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그분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 정말 저희가 끝까지 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약간 그걸 준비하는 단계로 일단은 모일 수 있는 분들도 좀부터 좀 모아서 할 수 있는 얘기부터 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좀 시민 간담회, 시민 단체들 대표 위주로 좀 들을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역 참여자를 뭐 이렇게 리플렛을 만들어서 좀 섭외를 하고 이제 저희 뜻을 좀 밝히고 했었고, 시민 간담회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그 지역 시민단체 위주로 나와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예, 저희가 갈등 영향 분석에서 그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좀 바짝 붙어서 들을 때 하고는 조금 또 한두 발짝 뒤로 나온 그 시민 관점의 의견들을 조금 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저희가 시민들의 제안서 초안을 먼저 작성을 해봤고요. 한 10개 정도의 의제가 도출이 되었고,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그 시민대화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27분을 모실 수 있었고, 다행스럽게도 이제 어민단체에서도 오셨고, 그 해상풍력 사업자들도 오셨고, 좀 다양한 그 시민단체에서도 오셨고, 해서 27번을 모셔서 저희가 좀 주제별 발표하고 좀 질의응답도 가졌고, 이제 테이블별로 해서 이제 각자 의견을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관한 의견을 한 분 한 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그 의견을 모아보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서는 이제 시민대화 시작할 때 이제 미리 사전 설문을 했고, 나가실 때 한 번 더 설문을 했어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최종 의견별로 이제 모은 건데, 그래서 뭐 어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라든지 이제 어느 정도 서로 모이신 분들이 서로의 의견, 관점에 조금 더 다가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민이 아닌 분들도 어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제 이런 걸 좀 더 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조금 더 가져주셨고, 이제 그런 시작 대화 전과 후의 어떤 차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의견이 모여서 저희가 이것을 좀 시민 제안이라는 형식으로 경남도에 좀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올해 1월에 이제 경남도지사에게 이제 거의 과제 진행한 내용하고 이제 시민들 의견을 전달을 드렸고, 이제 그 이후로 사실 경남도 해상풍력 계획을 발표를 할 때 이런 게 좀 반영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은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고, 좀 앞으로 좀 어떻게 반영될지를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색 에너지 전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실천적 방안이라는 식으로 이제 저희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 이제 이걸 이거 행사 이렇게 한두 번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몇 달 동안 한 걸로 사실 지역 갈등 해소가 완전히 됐냐라고 물으시면 그렇게 쉽게 되는 갈등은 아니죠, 실은. 그래서 그때 이후로도 한번 되게 큰 반대 집회 있었다고 하고, 완전히 해결된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러한 시도들이 모여서 조금 더 좀 그런 세상을 바꾸는 그런 한 발짝이 되기를 저희가 좀 희망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남도에 전달한 이런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향후의 정책에 좀 반영이 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기법 앞으로도 좀 시도를 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정우현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물프롬 코리아의 최충식 사무총장님께서 불통합 관리를 위한 금강위협 거버넌스 구성 및 주민 참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실장님 발표하는데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저 현장에 주님이 항상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근데 저도 이제 갈등 얘기를 합니다만,
참 힘들어요. 농독 갈등의 또 그 기본 배경에는 결국 경제적 갈등이 있거든요. 멸치하면서 피해에 대한 보상 부분도 있고 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 만들면서 한기를 지역사회에 지원해서 발전소 이익을 지원한 것도 있고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뭐 훼손합니다만 지가가 하락되고 주변에 환경오염 때문에 내가 살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이런 갈등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그 사회적 갈등 조정 체계가 정말 필요하죠. 그게 이제 대안으로서 거버넌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버넌스는 구축만 해놓고 그냥 진행을 안 하면 또 안 되거든요. 아직 거버넌스 다 모아놓으면 이해 당사자가 모여지면 다 해결되는 줄 아는데 이해 당사자 모으는 건 시작이죠. 이런 논의를 계속 해나가면서 이 간극을 좁혀야 되는데 좀 핵심을 집어내서 간극을 좁혀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통합 물관리를 위한 금강역 거버넌스 구축 및 주민 참여인데요. 좀 전체적인 대부분 아실 거지만 물관리 역사나 물관리 흐름을 좀 보고 이 거버넌스에서 이해 당사자의 가장 핵심인 지역 주민 참여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어느 순간 보면 민원을 제기하는 집단은 빠져 있고 그 당사자하고 전문가하고 행정기관만 들어가서 논의하니까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 거버넌스 구축에는 반드시 지역 주민, 특히 이제 그 물 관련 거버넌스는 강 유역에 사는 하천 유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야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물관리 역사부터 쭉 둘러볼게요. 다원화 책임 물관리 역사는 다 아시죠? 다영화, 다원화, 전문화, 분산화. 안 좋게 표현하면 분산하고 좋게 표현하면 다양화고 뭐 이거는 뭐 주장하는 것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 많은 부처들이 뭐 수질 수량 생태를 관리했던 물관리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이제 통합 물관리 시대에 접어들었죠. 이치수 중심 건설의 역사 정말 전 세계 어디 가도 어마어마해요. 건설의 역사도 대단했고 그 건설의 역사 속에서 또 각종 규제도 대한민국처럼 센 규제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댐 같은 경우에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지정하는 사례가 전 세계 어디 가도 별로 없더라고요. 보면 20개의 다목적된 건설, 14개 용수된 건설, 상수도 보급률 99% 어마어마하죠. 4대강 사업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16개의 다기능 보건설했죠. 하천정비 사업 95% 지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댐 18,000개. 우리 저 대전 3대 하천에 얼마 전에 이제 그 보호권으로 얘기했더니 3대 하천 유역에 어도만 해도 300개, 그리고 농업용보가 100개. 근데 그 보중에 쓰는 농업용보는 없어요. 뭐 하여튼 이 건설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뭐 10개의 부처에서 지하수 관리 비상구축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치수 중심 건설의 역사가 우리 물관리 역사 중 한 축이다. 또 역시 엄청난 또 갈등의 역사는 게 가치의 충돌인 거죠. 개발 시대에 뭐 골재 필요하니까 뭐 강바닥 다 긁어내고 하면 주민들 뭐 결사반대하고 댐 건설,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댐 없이 어떻게 합니까? 댐 건설하면 또 우리 고향을 잃고 수몰되고 피해보고 그분들이 좀 보상받아서 도시 나가면 뭘 할 수 있겠어요? 평생 농사만 짓던 분들이. 이런 막 그 생존권에 대한 싸움, 온천 개발, 또 뭐 하여튼 물 관련 갈등이 정말 그 90년대, 2000년대 오면서 계속 이루어졌었죠. 저희가 예전에 한번 갈등 요소 보니까 다양한 갈등이 존재해요. 물 관련해서는 지자체끼리 수주권 다툼도 있고 정부와 지자체, 지자체와 주민, 이런 환경단체와 또 뭐 그 자치단체 사업자 이런 갈등의 양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성과를 보면 어쨌든 뭐 이런 뭐 그 갈등의 역사든 뭐 협력 역사 등의 성과가 좀 있죠. 개발 시대에 댐 건설로 인해서 비교적 안정적 수자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댐 만든다고 하면 불가능하죠. 거의 뭐 사회적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저 시대에 개발 시대에서 댐을 만들었고 수자원 확보하게 된 거죠. 그리고 상수도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또 우리나라 보면 이러다 보니까 수자원 기술, 관리 기술, 수처리 기술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갈등의 역사 속에서 국민들이 물환경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물관리 체계 개선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한계는 보면 여전히 예전에 보면 중앙 집권적이죠. 국민 체감도 별로 없어요. 그냥 정부에서 결정 나면 사업자 두드려 가지고 하천 정비 싹 하고 다 그냥 그 파내고 돌만 싸놓고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현장과 좀 괴리된 중앙정부, 거기에 이제 전문성 있는 분들의 정책이 일방적으로 시행됐다는 또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산에서 통합물관리가 변화가 돼 있죠. 과거는 이제 분산관리가 됐다가 미래는 뭐 수질, 수량, 하천, 생태, 토지를 통합관리한다는 흐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치수의 역사였는데 유역관리로 변하고 있죠. 이제는 하천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하천 주변의 다양한 인문, 사회, 역사, 문화 뭐 이런 것들 다 봐야만이 체계적인 물관리, 하천관리, 강관리가 될 수 있다는 변화가 생겨가고 있습니다. 근데 개발 시대도 관리 시대죠. 거의 개발 중심이었는데 지금 지속 가능성. 그 정책 결정하기 되게 폐쇄적이겠죠. 몇몇 사람이 특히 이제 이 배경에는 여기 교수님들도 계십니다만 유학파들이 되게 심했어요. 예전에 보니까 초창기 때는 일본에서 하천 공부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하천 정비가 다 그때 일본 방식으로 들어오고 유럽에서 공부한 사람들 들어오면 또 그게 정책방에 들어가서 있던 하천 또다시 생태 하천 만든다 하고 정책 결정 과정이 되게 폐쇄적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방적이었다는 거. 관리도 행정구역에서 이제 유역별로 바뀐다는 거. 이제 공학 전문가 중심이었잖아요. 지금 뭐 공학, 환경, 생태, 정치, 경제까지. 인간 중심의 용수 궁금했는데 인간과 환경, 생태가 중요시되고 있고요. 그 기능별로 분산 관리해서 통합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법도 지금 KI에서 좀 했던 건데 예전에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 개발법, 무슨 법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보전법, 관리법 이런 식으로 양상이 바뀌더라고요. 지금 이제 통합물관리에서 물관리 기본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법들이 정말 어마어마했었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개발보다는 이제 관리나 보전 차원의 법으로 변화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물관리 체계 개편됐죠. 2018년에 물관리 기본법이 제정됐고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이 올해 수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4대강 위협 물관리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금강은 우리 자장을 맡은 김희영 교수님 중심으로 금강 위협 물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물에 있어서 하천이에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하천에. 거의 뭐 1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국토부에서 이제 계속 관리하다가 이 하천 관련 그 권한이 환경부로 넘어오지 않았는데 내년부터 이제 그 하천 관리 권한도 환경부로 넘어오는데 중요한 건 어느 부처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천 관리나 물관리에 대한 철학이 제대로 있어야 되고 관리 능력과 실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좀 걱정을 하는데 여튼 지금 물관리가 지금 환경부 중심으로 일어나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유역 통합관리 시대죠. 하천에서 수계관리에서 유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유역이라는 개념은 이해하실 테고요. 자, 이제 분산관리 통합관리에서 관리적 측면, 기능적 측면, 이용적 측면. 이게 참 통합하기 어려워요. 이게 보면 저는 이제 환경운동을 되게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환경단체의 주장이 다 이렇게 설득력있지도 않아요. 사실 보면 제일 중요한 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생존의 문제가 걸렸으면 아까 녹색의 가치로만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의 가치는. 예전에 있으면 가장 중요한 건 강의 주인은 유럽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간에 농민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권한은 그분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태고적부터. 그분들이 거기서 농사 짓고 그분들이 자손을 퍼뜨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있죠. 여러 측면들이 있을 거예요. 관리, 이용, 기능적 측면이 다 이렇게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정책 입안자들이 어렵다는 부분 회사는 느끼고 있습니다. 물관리 기본법이 가장 큰 법이 생겼죠. 이제 통합 물관리와 유역별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그 물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물관리 기본 계획이 세워지는데 거기에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 건전한 물순환과 강과 하천 자연성 회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 통합 물관리 시대의 거버넌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거버넌스 뭐 다 등장 배경도 아시겠죠? 예전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지금 오면서 그 행정 중심의 집권적 방식에서 이해 당사자가 계속 확산되는 거죠. 하천하고 수계에서 유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해 당사자가 더 많아집니다. 그분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건데 예전에는 판을 다 깔아놓고 그분들의 참여를 요청했는데 이제는 그런 개념의 거버넌스도 안 되는 거죠. 전혀 안 먹히는 거죠. 이제는 모든 기획부터 같이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시대가 되는 겁니다. 특히 물 분야에서도 92년에 UNDP하고 OECD 중심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서는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등장하게 됐고요. 각종 이제 그 정책 설득도 됩니다. 물관리 기본계획,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참여, 협력, 협치 이런 것도 소통이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 거버넌스로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뭐 효과성, 효율성, 신뢰와 참여를 기반으로 편익과 후진을 극대화하는 게 기여할 수 있다. 이 거버넌스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물에 대한 시각과 지식 정도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해 당사자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협력하는 이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보면은 저도 거버넌스 구성에 많이 참여해봅니다만 편차가 너무 심해요. 논의 자체가 안 돼요. 일방적이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논의가 안 되는 사람은 슬슬 빠지고 그분들 중심으로 정책 결정이 되거든요. 나중에 결정되고 나면 논의에 빠진 사람이 또 다른 문제제기 돼요.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의 협의와 협업이 정말 거버넌스는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버넌스 구축은 주민 참여 부분인데요. 우리 금강권역에서 한번 저희가 2년 전에 쭉 봤어요. 갈등 사례도 있는데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갈등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이 거버넌스 이게 구성이 돼서 하고 있는데 그 제도적 거버넌스는 현재 대표적인 건 금공위협 물관리위원회라는 데가 있고 그 외에는 그냥 법인격으로 해서 행정기관 예산되면 민간단체가 지역주민과 함께 어떤 행사 정도 하는 거 이런 정도고 아니면은 막 부딪히다가 결국 싸우다가 정리합시다. 그럼 다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그 내용이 좀 정리가 되면 이제 해소가 되는 이런 게 있고 아니면 이런 포럼 같은 거 하려고 거버넌스를 구성했는데 여기에 이제 맹점은 기관장의 의지예요. 구성한 사람이 의지가 있으면 거버넌스가 질서로 운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버넌스가 깨집니다. 임의적 거버넌스는. 이 거버넌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되는 거버넌스는 전국에 몇 곳이 되지 않아요. 법에 의한 거버넌스가 몇 개 있는데 거기도 계속 논의 구조가 잘 안 되고 또 자치단체장이 빠지면 참여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법인격 거버넌스도 몇 군데 있긴 합니다만 역시 또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서 예산 지원이 안 되거나 참여하지 않으면 위태위태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거버넌스의 어떤 제도화 방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구축 방향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큰 틀에도 있습니다만 하천별로도 혹은 유역별로도 이렇게 거버넌스 구성할 수 있는데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그 거버넌스를 운영할 만한 중간관리직이 필요하고 이 중간관리직은 해당 유역의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해요. 그분들이 역량이 없다고 배제할 경우는 저 거버넌스 운영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 지역 주민들의 참여에 기반한 거버넌스 운영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도 기획 단계부터 주민 참여가 필수적으로 돼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항상 뭐 하고 나서 실행 단계 때 주민 참여시키잖아요. 대청결운동 할 때 다 하고 나서 주민들 참여시켜서 그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 우리 대전의 갑초를 보존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거죠. 기획할 때는 다 빼놓고. 그러니까 기획 단계부터 그런 분들과 거버넌스 구성이 되면요. 갑천에 예민한 현안이 있거나 여기 대전 세종에 하천이나 물 관련 예민한 현안이 있어도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인 상황에서는 저렇게 아까 아마 통영이나 어딘 것처럼 이렇게 갈등이 심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기획 단계부터 지역사회의 좀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제가 이거 만든 거잖아요. 주민들은 지금 하천이나 물을 보면 런닝이나 산책, 휴식 이런 공간을 되게 선호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주로 수질오염, 생태계 훼손 약간 좀 따르는 거 있어요. 한 예를 들면 대청호를 찾는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많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대청호에 좀 우리가 가볼 만한 곳이나 경관 자료 좀 달라고 하니까 그 자료를 갖고 있는 데가 없어요. 꼴랑 마케팅 공장에서 500리 길 그거 하나 가지고 있지. 대부분 학교나 단체에 물어보면 전부 다 수질오염 자료, 생태계 훼손 자료, 녹조 자료 이런 것만 있어요. 대전 시민 150만 중에 그 관심 있는 사람은 1000명도 안 되는데 그 149만 9천 명들이 관심 갖는 분야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연구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사실 그런 분들이 참여해야 거버넌스에 참여해야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중요한 건 이제 이런 포럼도 전문가 중심이 아니라 뭐 대학 차원이나 연구원 차원에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서 물교육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시민 참여 확대해야죠. 이제 물이라는 게 단순하게 수질 생태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뭐 지리, 뭐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고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게 바로 이 시민 체감형 물 교육 집인데
이걸 좀 말씀드리면은 하나 예시예요. 최근 1년 동안 요즘은 다 SNS 시대잖아요. 데이터에 좀 기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4월, 20년 4월부터 21년 4월까지 분석 결과 특히 이제 물 분야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유충, 수질, 수돗물, 하천 이게 많이 검색됐더라고요. 국민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 녹조가 나올 수도 있죠. 저는 그러면 다양한 물관리 기술 개발하고 다 좋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면 이런 데 좀 국민들이 관심 갖는 분야에 물정책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소유자 중심의 물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주민이라는 건 좀 시민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렇잖아. 이 사건 있을 때 난리도 아니었습니까? 인천에 뭐 좀 깜짝 놀랐어요. 아주. 이러고 나서 열심히 수돗물 음용률 높이려고 노력했으나 이런 사건 한번 터지고 전국 뉴스 한번 나오면 다시 또 바닥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 시민들, 주민들 관심 갖는 분야에 연구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 민원 동향 분석했는데 국민신고나 민원 빅데이터를 보니까 3년간 쭉 관심 갖는 분야가 저도 이제 하수도, 그 압취 그렇습니다. 그 물복지가 필요하다는 거, 상수도 수질 문제, 이게 녹조나 이런 것들이겠죠. 국민들이 이런 쪽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이에 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거. 또 이제 뭐 그 워드클라우드 보면은 수질, 뭐 배관, 흐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관심 갖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그 의제를 좀 반영해서 개발해야 되겠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에 기반한 주민 눈높이 물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 특히 이제 수돗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수돗물 관심이 많으면 우리 물관리 기본계획 세울 때 교수님이 하여튼 수돗물에 대한 내용 정말 반영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접하는 것 중에 물 중에 수돗물이기 때문에 그 하수구 냄새하고 이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자가 리스트 같은 거에 만들어서 직접 주민들이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시민 체감형, 주민 체감형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되게 인상적인데요. 비가 오면 하수 넘치잖아요. 그 빗물 내려오는데 넘치고 냄새 나잖아요. 이거 아무도 안 해요. 관리소 얘기하거나 구청에다 얘기하지. 이제는 주민들 직접 한다니까요. 직접 해가지고 비 오기 전에 담배꽁치 다 걷어내고 그래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런 교감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과 참여,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1학교 1학년 교육 프로그램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역시 단체가 일방적으로 그 마을에 가서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 참여해서 거버넌스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SNS 관리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도 꼭 전문가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회나 정보가 제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다양한 SNS를 통해서 정책을 제공하면 내가 참여하는 물관리 이런 형태의 거버넌스가 진화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렇잖아요. 요즘 뭐 드러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수질 모니터링 하는 거, 불법 행위하는 모니터링 이런 것도 교육해서 그런 동호인과 함께 물관리 모니터링을 좀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그냥 뭐 갈등물 위해서 주민 참여하고 부색 맞추려고 참여하는 게 아니고 거버넌스에 지역 주민이나 시민이 참여해서 그들의 역할을 많은 부분 제공해주고 아이디어를 제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태계 서비스도 되게 중요하다 보는데 하여튼 뭐 하천이 갖는 뭐 댐이 갖는 여러 공급 조절 문화 서비스 지휘 서비스 등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항상 제가 이거 쓰는 건데요. 거버넌스가 되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거버넌스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정말 그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해야 되고 자치단체장이나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버넌스가 아니라 정말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안정된 거버넌스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 분 발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자장님께 그 토론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7시 30분까지 계획됐습니다. 네, 목소리를 이 정도로 좀 크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세 분의 그 발제 내용을 잘 들었고요. 그 광역적 환경 문제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정말 좋은 발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재난, 세 분의 발표가 어떤 재난, 그리고 에너지, 이런 또는 통합 물 관리에 관련되는 서로 다른 이러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키워드는 거버넌스 또는 시민과학 그리고 정보, ICT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이런 주제였었고요. 그리고 어떤 과거의 이런 그 얽매인 그런 주제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이 내용들이 나온 것 같아서 상당히 저는 좌장으로서 그리고 이제 그 금강이 물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맡고 있는 PM으로서 제가 아마 좀 참고하고 아마 귀담아서 듣고 많이 반영해야 될 내용들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지금 이제 그 세 분의 발제를 마치고 이제 지금부터 5시 반까지 시간은 뭐 보니까 충분하게 있네요. 그래서 현재 저희 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선 여기 세 분의 토론자의 우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리고 나서 또 발제자들이 다시 한번 또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재난 관리에 관련된 송양호 박사님께서는 어쨌든 스마트 사회 회복 탄력성을 주제로 이제는 우리가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어떤 협력 거버넌스에 기반한 탄력적인 재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발제를 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KI의 정우현 실장님께서는 이런 녹록 갈등에서 이제는 시민과학 기반 이런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정책 단계에서는 없고 주로 사업 단계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그 정책 단계를 오히려 길게 하고 그게 오히려 사업 단계나 향후 미래 단계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이러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조를 하셨고요. 그리고 최충식 총장님께서는 이제 최근 통합 물관리 시대에 들어와서 이 시민 참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사람만 또는 자연만 치중해 왔다면 이제는 사람과 자연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통합 물관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시민이 참여하는 물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중간 관리 조직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내용과 그다음에 많은 또 제안을 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세 분의 발제 잘 들었고 그러면 토론을 세 분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안전 순서대로 좀 할게요. 우리 대전세종연구원의 이재근 박사님께서 우선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근입니다. 저도 지금 거버넌스에 대해서 초기에 학생 때라고 해야 되죠. 기억은 이래요. 거버넌스라는 것은 그냥 정부 조직 아니면 어떤 지자체나 그런 곳에서 행정을 발휘하는 어떤 기구 뭐 그런 쪽으로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계속 공부를 하고 일을 하면서 어떤 그런 방향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버넌스라는 게 어떻게 잘 운영이 된다면은 어느 사업 단계에서 생성되었던 아니면은 일반 행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거버넌스 의미도 많이 달라졌는데 초기에는 이랬던 것 같아요. 행정력을 발휘하면서 어떤 시민들이 아니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왔던 것들을 어떤 NGO 같은 것들 비영리 단체에서 대변을 하면서 좀 싸우기도 했었고 요새는 좀 그건 좀 더 발전을 했죠. 행정기관도 있고 또 우리 이제는 주민들도 있고 이제는 어떤 이익 단체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대변해 줄 수 있는 더 고급스럽게 대변해 줄 수 있는 NGO 단체들이 있고 그런 면면들이 다 확대되면서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근데 지금 최충식 사무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좀 너무 이거였죠.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사후학 약방문 같은 것으로 인해서 이 거버넌스를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좀 잘못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들을 계획을 다 해놓고서는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라고
결정해 놓고 자 그리고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반발을 하죠.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분들 오세요. 또 이제 NGO 오세요. 전문가 오세요. 이걸 진행하는 사업단체 오세요 하면서 회의를 한다는 거죠. 회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이제 많은 일이 있으면은 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는 거버넌스가 행정력이 없잖아요. 거의 행정력이 없다 보니까는 그 상황에서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어려운 것은 그냥 무엇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음 하면서 이제 결국은 그 사업을 진행시켜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도 이 거버넌스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희생을 하신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 때문에 이거라도 개최가 되고 사업 단계에서부터도 많이 힘들어 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많이 어느 정도 걸러져서 어떤 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가져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정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초기부터 이런 것들을 다 많은 것들이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그런 것도 있지만 초기부터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 이후의 사항들,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게 좀 거버넌스라는 것들을 잘못 운영되고 있지 않나라는 것들이 많지 않나 싶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거버넌스라는 것은 그냥 정부라고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는 좀 몇 가지 사례가 있다고 봐요. 이제 뭐 어떤 사업에 의해서 이익을 보는 사업기관 그리고 또 이제 정부기관은 분명히 포함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민들도 이제 피해를 보는 주민들도 있고 이익을 보는 주민들도 있겠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해당되는 주민들 또 이것을 대해서 이제 이견을 피력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도 있죠. 그리고 이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일하시고 해야 되겠고 또 이것을 객관하게 해서 이제 어떤 객관성을 담보해야 될 전문가들이 있죠. 근데 좀 이분들도 이제 다 이런 개인이나 기관들이 이제 좀 앞으로 이제 변해야 될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이익기관이라고 본다면 지금 녹록 갈등이라고 하면서 태양광을 설치하시는 분들도 있고 풍력을 설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우선은 이것을 환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요. 이것에 이것도 ESG 경영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신재생 에너지도 자기네들한테 돈이 되니까 우선 그것만 환경이고 옳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너무 복잡해졌죠. 녹록 갈등이라든지 그런 걸 하면서 자기는 환경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다른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될 것이고 지금 정부기관도 좀 다시 봐야 될 게 이런 것들을 어떤 거버넌스 같은 것들을 하면서 어떤 뭐 국장님들, 장관님들 오시면서 다 열심히 듣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온 건 법이 이래서 제도가 이래서 이걸 바꾸지 못해서 하면서 결국 많은 의견을 듣고서는 그냥 의견 수렴만 하러 끝나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저도 환경부에서 여러 말을 했었고 아니면 듣고 그랬지만은 사실 법이 바뀌지 않고 뭐 어떤 적어도 규칙이라도 바꾸려는 의지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바꿀 수 있으면 저는 바꿀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포럼 같은 걸 진행을 하면서 이건 못 바꿔. 하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포럼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좋게 변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마련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여유를 가지고 의지만 진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수질이 변하지 않고 좋아지고 어떤 오염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좀 규칙 같은 경우도 이제 바꿀 수 있고 법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의견 수용을 할 수 있는 자세가 정부기관이나 그런 데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제 비영리단체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오셨고 많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지금 녹록 갈등도 일어나고 또 이제 같은 주제를 위해서도 물 관리를 위해서도 이제 지자체별로도 이제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많은 곳에서 염려가 되는 게
서로 이제 비영리 단체들끼리도 이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무척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그쪽에서도 합리성을 가지고 이게 맞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이제 다 맞죠. 사실 다 맞죠. 다 맞는데 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공부를 하시고 합리성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전문가들은 사실 이제 중간에 있어야 되죠. 중간에 있고 어쩔 수 없이 행정기관에서도 지금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계획한 걸 다시 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떤 주민들의 의견도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최적의 방안으로 갈 수 있는 그에 대해서 이제는 많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 저는 해당되는 주민들의 참여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제가 생각했던 제가 어린이였을 때 비교하면은 굉장히 의식 자체가 전반적인 의식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전에는 하수도라는 것도 많이 드물었고 하천이나 어떤 땅 같은 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냥 편한 대로 어떤 개발 위주였잖아요. 개발 위주였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위주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했지만은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 생각하는 거 보면은 오히려 가끔씩은 아빠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을 한다고 혼내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런 것은 꾸준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제 생각에도 주변에 있는 어떤 환경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환경의 관리를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단지 그분들은 제 생각엔 이런데 그분들의 일을 하면은 그래도 좀 행정이나 그런 곳에서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 쓰레기 청소를 했는데 지금 자기 쓰레기 봉투 사서 담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도 많긴 하지만은 쓰레기 봉투를 이제 공용 쓰레기 봉투를 줘서 같이 청소하게 하고 아니면 수고비라도 어떻게 보면 교통비라도 주는 데 많잖아요. 어떤 자원봉사 활동할 때 그런 데서 어떤 이미 동기부여 차원에서 현지 주민이 하는 현장 문제는 현지 주민이 해결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마지막으로 조금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가버넌스라고 하는데 지금 그래도 비슷한 행정력 있는 가버넌스가 좀 물관리위원회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런 행정력이 있는데도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행정을 해오셨던 그런 분들 지금까지 뭐 기본계획 세우는데 지금까지 있던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제 민간 쪽에서 참여하신 분들은 너무 이제 그 행정에 대해서 너무 뭐 유도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제 좀 계획을 바꿀 수도 있고 그런데 하면서 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진행하는데 무척 어려움이 있는 것도 같아요. 하지만 이게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어떤 이런 것을 기준으로 앞으로 이제 가버넌스가 그래도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고, 의견 감사합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좀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충남연구원의 여형병 박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 분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재밌는 주제들인데 아직 좀 제가 아는 게 좀 부족해서 얼마나 소화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버넌스라는 용어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게 거버넌스라는 용어 자체가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통치체계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좀 부정적으로 보면 일종의 통치술인 거죠. 새로운 통치술. 기존에 이제 뭐 정부 중심으로 해서 행정적인 그런 통치술이었다면 사회가 바뀌다 보니까 좀 새로운 통치술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거버넌스 뭐 협력적인 거일 수도 있고 다른 방식의 통치술을 도입을 한 거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떠한 통치술이 작동하느냐라고 할 때 기업 중심, 기업의 권력이 강해서 기업 중심의 통치술이 사회를 이렇게 지금 조율해가는 그런 기제가 될 수도 있고 주요 기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자꾸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시민 권력이 굉장히 강화돼서 혹은 이제 자치 권력이 굉장히 강화돼서 이거 중심의 통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뭔가 이렇게 해석을 할 때 거버넌스라고 하면 좋아라고 생각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스스로 이제 느껴지는 한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통치술이다. 그거를 누가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송영호 박사님 발표는 재밌게 들었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단 재난이라는 그런 분야라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재난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어떤 기술이 정말 발전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이전에는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좀 더 스마트하게 이제 즉시 어떤 정보들을 받아서 더 많은 의사결정 어떤 그런 자원들을 바탕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겠구나. 또 이제 전달 체계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 체계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떤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겠구나. 그런 방향으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얼마나 발전할까 이렇게 좀 궁금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기술이 어떤 통치술하고 결합되는가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기존의 재난관리의 어떤 그런 프레임이 있을 거고 거기에 이제 같이 관련되어 있는 주체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기술의 어떤 발전이라는 것이 뭔가 재난관리의 어떤 영역이나 아니면 진짜 협력의 범위나 협력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한 바꿀 수 있는 형태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 기존의 어떤 재난관리 방식이 그대로 있는데 그 주체가 그대로 있는데 그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거냐라는 좀 의문점이 좀 들고 그런 점에서 가령 뭐 도시계획 분야라든지 다른 분야 재난 그러니까 또 하나는 지금 다루는 재난은 일종의 쇼크거든요. 그 어떤 극한 상황이 왔을 때 발생하는 딱 그건데 실제로 기후변화 얘기할 때는 그거 말고 약간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 장기간에 걸쳐서 지금 나타나는 폭염일 수도 있고 한파, 해수면 상승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분야를 생각하면 기존의 재난 분야 말고 이제 도시계획부터 뭐 농업이라든지 더 많은 영역이 좀 협력하거나 기존의 방식을 바꾸거나 이런 게 필요할 텐데 그런 것까지 지금 가고 연계되고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뭐 시민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후변화에서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는 취약계층일 수도 있고 이들이 기존의 어떤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데 좀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보 체계냐 그 기술 체계냐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이나 취약계층이나 혹은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취약계층을 고려해서 뭔가 도시계획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의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냐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느냐라는 게 좀 궁금한 사항인데 앞에 보면 발표 자료에 보면 리빙넷도 있긴 한데 그게 그냥 소극적으로 이렇게 고려되는 건지 아니면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고려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정우현 박사님 발표는 정말 재밌게 들었고요. 사회적 대화는 앞으로 또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말하기 전에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녹록 갈등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뭐 녹록 갈등의 사례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해상풍력 사례는 녹록 갈등일까라고 하면 결론은 그건 아니었다. 처음에 보기에는 해양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그룹하고 또 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에너지 전환하기 위한 그런 그룹 간의 싸움으로 보였지만 들어가서 보니까 어민들 아니면 또 다른 산업과 관련된 지역의 산업과 관련된 다른 어떤 이해관계들 얽혀 있는 문제였고 아마 그래서 더 풀기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결론인 것 같아서 그냥 이것을 녹록 갈등이다라고 접근하게 되면 놓치는 게 오히려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 말고 이제 그냥 다른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거버넌스 혹은 통치술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점을 이제 결국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거버넌스 관련된 협의체 이런 것들을 꾸린다고 했을 때 아무런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사전 작업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협의체를 꾸린다고 해서 이게 과연 잘 작동을 할까라고 하면 아니라는 것이었고 결국 이제 연구원이 들어가서 기존의 갈등 현황을 조사하고 기존 이슈를 조사하고 어떤 이해 당사자가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공론의 장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어쨌든 그런 작업들을 다 진행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런 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통치술이 필요하고 그거의 뭐 일환으로서 지금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할 때에도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어떤 사전 작업들 혹은 사후 작업들이 이렇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지만 사회적 대화라는 게 작동할 수 있는 구조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점이 중요하고 대신에 이제 지금 통영 사례에서는 KI는 연구를 마치고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누가 어떤 기관이 어떤 형태로 계속 끌고 갈 것인가 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고 다른 사례로 좀 확장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이런 기초적인 연구들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그럼 뭐 사람은 누구인가 주체는 누구인가 거기에서 충분히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종식 사무총장님 발표도 재밌게 잘 들었고요.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물 거버넌스가 목표가 아니고 일종의 수단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수단이라는 점보다 그렇다면 우리 물 거버넌스의 금강유역에서 물 거버넌스라고 했을 때의 목표는 도대체 뭐로 잡아야 되나? 목표가 뭐냐? 그래서 통화물 관리라고 얘기할 때는 그러면 수질, 수량, 수생태, 옆에 토지오용까지 굉장히 다양한 영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그런 어떤 활동들을 결합하고 조율하는 거냐? 아니면 그러니까 소통을 좀 더 강화하는 거냐? 아니면 참여를 증진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좀 목표가 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목표는 굉장히 많을 것 같은 건데 지금 금강유역에서 문제는 그 목표를 설정 못하는 게 아닐까.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되는 그 목표를 지금 설정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좀 금강유역에서도 좀 긍정적인 그런 어떤 사례, 갈등의 사례만이 아니고 긍정적인 사례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앞에 말씀은 다 하신 것처럼 신뢰가 이제 만들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뭐 그 거버넌스라고 생각하는 게 작동하지 않고 결국은 새로운 통치술도 작동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신뢰를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이 금강유역은 하나하나 둘씩 생겨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 두 분의 이거 토론을 참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분, 저 멀리 지금 세종에서 접속하고 계시는 우리 이윤희 박사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제가 오프라인으로 같이 좀 참석을 하고 싶었는데 개인 사유로 좀 온라인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돼서 좀 송구하고요. 일단 세 분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좀 흥미로운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발제해 주셨던 그 송량호 박사님의 대전세종협력 거버넌스 기반의 탄력전 재난관리 방안이었는데 사실 이게 국가의 재난관리 체계 그리고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대전 세종 지역의 자연재해 이력 조사 뭐 이런 것들을 좀 하셨고 또 요거를 통해서 이제 탄력적 재난관리 필요성과 관리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오래전부터 자연재해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과 심각성에 대해서는 뭐 국제사회나 또 국내에서도 또 지속적으로 논의가 많이 되어 왔던 바인데 이제 작년 초에 이제 발발한 코비드19의 이제 영향으로 이제 국내에서도 움직임이 좀 활발해졌고 그린 뉴딜 발표와 함께 기후변화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전환에 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에서 그 리질리언스 즉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 키워드가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제 기상 이변의 발생 빈도가 또 잦아지고 또 그로 인한 피해 규모와 강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 차원의 재난관리 방안 마련이 좀 필수적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기상이변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과거에는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또 매우 어려운 재난재해의 의미가 좀 강했다면 현재는 홍수나 뭐 호우나 가뭄 등의 문제가 좀 다빈도로 발생이 되고 있어서 이제 더 이상 그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닌 예측 가능한 재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게 이제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이 이제 발생을 했을 시에 이런 위험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을 지닐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도 좀 대응책과 관리 방안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대전과 세종의 문제점을 좀 대입을 시켜보면 그 현재까지 사회 재난보다는 자연 재난의 발생 빈도가 좀 잦고 또 그 풍수의 특성을 갖는 피해가 반복적으로 이제 발생이 이제 되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좀 비추어 볼 때 해당 재난을 좀 잘 극복한 뒤에 그 경험을 통해서 더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관련해서 이제 발표 자료 내용 중에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일단 국내에서는 이제 80% 정도가 이제 사회 재난이고, 나머지가 이제 자연 재난으로 지금 집계를 하신 것 같은데, 대전, 세종의 경우에는 뭐그 비율이 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또 시간이 또 좀 허락한다면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또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그 이제 중요한 키워드를 이제 협력적 거버넌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재난에 대한 대응은 사실 그 특정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부 시민의 책임이 아닌 모두의 책임이 좀 수반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그러니까 모두의 노력이 좀 필요하고 또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관계가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일례로 이제 최근에 우리 사회 이제 신종재난 코비드19를 좀 경험을 하면서 다양한 기관과 주체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 지원의 중요성을 좀 깨닫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되었다고 보고요. 또 적극적인 행동, 대응 이런 것들을 위한 네트워크를 좀 구축을 하고 또 소통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중요성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서 또 주민이라든가 NGO, 뭐 지방정부, 기업 등등이 좀 이런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네트워크로 좀 구성이 되어서 수기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 집행, 평가 뭐 이렇게 해나가는 체계가 좀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두 번째로 이제 발표해 주신 그 KI의 정우현 박사님의 그 녹록 갈등 해소를 위한 운영 사례 굉장히 좀 흥미로웠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국가에서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초안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2050 넷제로를 위해서 이제 전원 부분에 70%를 이제 재생에너지로 대체를 하겠다고 이제 초안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초안이 뭐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중앙정부와 또 지역의 녹록 갈등, 그리고 지자체와 또 시민 사이의 녹록 갈등이 이제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을 정말 좀 좋은 사례로 좀 활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물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물통합 관리를 위한 금강유역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서 이제 최충식 사무총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후 변화와 맞물려서 용수의 항상성이라고 하죠. 항상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시기가 이미 도래했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지역 간 물 분쟁과 갈등이 좀 지속적으로 이제 더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 거버넌스에서 이제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그 갈등 해소와 조정 방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유형 물관리 종합계획에서도 이런 유역 차원의 거버넌스에 대한 가치 지향과 그리고 또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또 시민이 또 자발적으로 협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문화 형성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주민단체를 좀 지원하고 또 민관 협력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이런 좀 정책 협력 강화가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통합관리, 통합물관리라는 이런 시대 변화 요구를 받아들여서 우리 이제 대전 세종유역 주민들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고, 또 환경 문제나 갈등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또 수계관리위원회, 뭐 유역물관리위원회,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예산이나 정책적 지원 등도 좀 함께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좀 노력하는 그런 실천적인 과정이 좀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윤희 박사님, 예, 감사합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세 분의 그 토론 내용을 들었고요. 이제 시간이 한 20분 남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여기 그 발제자들께서 아마 좀 답변하실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그 답변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또 다시 우리 뭐 토론자들께서 할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첫 번째 발표하신 송양호 박사님부터. 네, 토론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일단 조금 답변이라기보다는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걸 일단 여영범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재난에 대한 ICT 혹은 이제 지능화가 결국 사회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제가 이제 수자원 중에서 저는 이제 침수나 이쪽에 상하수도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노인이나 빈곤층에 대한 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이제 수자원 공사를 비롯해서 가장 목적을 했던 게 상수도의 블록화입니다. 이 블록화를 하다 보면 결국 어떠한 집에서 수계 단위에서 상수도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 단위까지 시간을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기술들이 비용이나 누수율 체크와 더불어서 결국 이 집에서 만약에 노인이나 어떠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살고 있을 때 수도요금이 정단된 이후에는 재난이 발생했다라고 인지를 하고 출동하는 경우로 활용을 하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말씀 주셨던 시민에 대한 취약계층이나 도시계획 시스템에서도 이런 블록화 사업들을 현재에도 넣고 있기 때문에 큰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으면 치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비물펌프장에 대한 예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실 비물펌프장이라는 것들은 저지대 혹은 침수가 잦게 반복되는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연구원에 오기 전에 다른 시도에 있는 여러 비물펌프장에 대한 진단 용역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서 리빙랩이 과연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펌프가 자동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의사결정이 수동으로 돌아간다는 점이죠. 그 상주하는 인원이 여름철에는 계속 비만 오면 상주하다가 비가 좀 많이 오면 한 대 더 켜고 한 대 더 켜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자동화로 첫 번째로 된다는 점이고요. 그 과정에서 리빙랩이 들어가는 과정은 설계를 하다 보니까 리빙랩이 결국은 살아있는 실험실, 그 과정에 ICT에 대한 기능이 접목된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에서는 거기에 주민들이 사시면서 가장 먼저 침수가 발견되는 혹은 침수가 예측되는 지점을 설정을 하고 그 지점에 IoT나 ICT 계측기를 설정을 해서 그 관로 내부의 상황을 추측을 하니까 실제 위험 사항을 알 수 있다는 것들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비단 지역적인 개선과 함께 전국적인 실시설계 사업에도 반영된다는 것을 비춰볼 때는 도시계획적인 협력의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한 문장으로는 결국 정보에 대한 의사결정화가 가장 크게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 이윤희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의견 중에 이제 대전 세종에 대한 사회적 재난에 대한 부분을 의견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 발표자를 구성하면서 크게 봤던 거는 이제 그 행정안전부에서 주기적으로 발간하는 재해연보를 기반으로 했고, 그다음에 행정안전 통계연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 세종에서 수립하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과 풍수해 저감 종합 크게 네 가지 정도를 이제 참고할 수 있었는데요. 공교롭게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은 수립을 해야지만 사회재해 저감 종합계획은 수립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재해연보가 가장 크게 중요한 이유는
시도별로, 시군구별로 혹은 수계별로도 이렇게 연도별 자연재해 사항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피해 금액까지 연도별 화폐 단위로 결정이 되어 있지만 행정안전 통계 연보에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통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도부터 19년도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일으킨 사회재난은 산불이었습니다. 8건 정도로 집계가 되었고요. 그 다음이 60%가 산불, 나머지 30 정도가 화재, 가축재 일병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대전 세종에서는 이러한 매스컴에서 아주 크게 주목할 정도의 산불재해나 가축 혹은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제 19년도까지가 자료가 공개가 되었고 20년도 이후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감염 질환에 대한 내용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회적 재난이 시군구별로 집계가 어려운 이유는 발병된 이후에 그 전파 과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지역에서 원인으로 작용했다라고 규정하는 게 상당 부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로 말씀을 드리면 앞서 이제 물 관리에 대한 거버넌스를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공교롭게 제가 연구원에 오기 전에 그 물관리위원회에 잠깐 근무를 한 경험상에서 특히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을 할 때 보면 저 역시도 그 소속원으로서 일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거버넌스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기본계획이라는 것들이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공청회를 겪게 되어 있는데 이 공청회 자체적으로 거버넌스로 같은 성격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거버넌스에 제가 생각하는 거버넌스다 어떠한 국가적인 계획에서는 이 참여하는 시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공청회만 남겨둔 상황에서의 변화는 반영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그 주체가 설정하는 거버넌스는 역할도 모두 중요하지만 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그리고 의견을 제시하는 단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견 네.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 KI 정우현입니다. 그 지정 토론자분들 의견 잘 들었고요. 말씀 감사드리고 특히 이제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그 여연범 박사님 굉장히 사려 깊은 코멘트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그 몇 가지 그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녹록 갈등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제 그 해상폭력 통영 해상폭력 케이스에 제가 이제 뭐 시간상 멸치 그 피해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지역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이제 그 해양 생태계가 어떤 영향을 입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우려도 굉장히 많이 그 제시는 되고 있고 이제 저주파 같은 그런 게 이제 육상에서도 좀 그 밑에서 축사는 못하네 이런 주민들이 이제 그 소음 피해를 많이 입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해양에 가도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사실 정확히는 모르는 거 아니냐라는 어민들은 우려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제 그게 회유성 어종이 안 돌아올지 모른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정확히 인과관계는 알 수 없어도 주변에 양식장이 다 좀 안 되기 시작하면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녹록 갈등이 맞긴 맞는데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보고 저희가 들어갔지만 그 지역사회 맥락을 더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중앙대 지역의 갈등 이런 구도보다는 그보다는 훨씬 더 지역 맥락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그 맥락들이 더 중요했던 것 같고 이제 그 부분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저희는 사실 그 프로젝트성으로 이제 과제 기간도 딱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 이제 저희의 목적에 맞게 좀 어느 정도 보면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치고 빠진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 지역민들한테는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 지난 후에는 저희는 사실 빠져버린 거니까 사실 미안한 마음도 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고 한데 이제 그 이후에 누가 끌고 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훨씬 더 지금보다 주도해줘야 된다라는 그 좀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공익사업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보통의 어떤 좀 단순한 좀 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그 개발 사업자의 자기가 이익을 보고 이제 바라보고 들어가고 이제 거기에서 약간의 이제 주변 지역의
피해가 있는 정도. 그러면 이제 사업자하고 주민들 사이에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프라이빗한 관계에서 이제 뭐 누구는 얻고 누구는 잃는 문제는 그런 문제라면 사실 그 둘 양자 간의 합의로 충분히 좀 어느 정도 풀어갈 수 있는 문제일 텐데 이거는 사실 그 사업 자체가 우리가 그 발전 사업자의 개인적인 이득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 전체 사회적으로 이게 뭐 기후변화 대응에 너무 필요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거면 사실은 그 정부에서의 어떤 주민들에 대한 뭐 설득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한 설득도 좀 필요한 거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게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지역의 어떤 경제의 미래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이런 그 맥락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인 성격이 많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그 기존의 제철처럼 이제 사업자가 이제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동의 구하면 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제가 조금 훨씬 더 좀 주도를 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할 건지 안 할 건지 지역보다는 그 시민들하고 좀 공론화를 해서 의논을 해서 지역의 어떤 뜻을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런 구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런 부분을 이 케이스든 앞으로 다른 케이스든 좀 지자체가 훨씬 더 주도를 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재근 박사님도 이제 정부기관이 좀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거기도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부가 좀 의견 수렴을 하고 이제 좀 가야 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 좀 마음이 안 열려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보면은 이제 한번 방향을 잡았던 거에 대해서 누군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방향을 바꿔나가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내가 처음에 잘못한 것만 같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느낌?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좀 더 좋은 방향을 찾아서 갔다라고 하면 그게 더 칭찬받을 일이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마치 정책의 실패처럼 비춰지는 거에 대한 부담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러니까 소통을 할 때는 그 들어온 의견을 수용하려는 자세가 좀 훨씬 열려 있는 자세가 돼야 되고 이제 그런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감을 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 총장님. 네, 저도 짧게 이게 지금 그 거버넌스 요청하는 이유가 하도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 이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정책결정권이 기자가 그냥 해버리니까 얘기할 통로가 없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좀 제도화시켜서 내 말 좀 들어줘요 라고 하는 것 같고 그게 바로 일상적으로 소통이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 보니까 핀란드에서는 댐 하나 만드는데 80년 걸렸다가 돼요. 댐 만들지 안 만들지 논의 과정이 그러니까 민주적 의사수렴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 국민들 모두가 국가 정책에 할 때 80년을 거쳐서 그렇다고 못 삽니까? 세계 선진국이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내 말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아까 사례로 말씀드렸는데 서울의 정책 중심의 서울단체하고 현장 중심의 지방에 있는 단체들하고 많이 싸워요. 서로 생각도 막 다르고 에너지 관련 단체하고 물 단체하고도 감정적으로 싸워요. 근데 깨지지 않는 이유는 늘 소통하니까 서로 이해하고 하니까 이렇게 등 안 돌리지 너무 생각이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일상적 소통체계가 좀 이루어지면 굳이 법적으로 거버넌스 구성안에 뭐 아니어도 될 텐데 지금 그렇지 않다 보니까 좀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이게 널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한 7분 남았는데 혹시 우리가 토론자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한 2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3, 4분 정도 정리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탄소 중립 노쇠성장 기본법이 통과됐잖아요. 통과되면서 주요하게 들어간 제도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 영향평가 제도가 중요하게 들어갔고 그래서 전략 환경평가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관련된 영향, 그 다음에 기후 적응과 관련된 영향들을 이제는 다 분석을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재해도 마찬가지일 거고 온실가스 감축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느 정도 일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기후위기를 반영을 했겠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반영을 못했던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더 잘 평가를 할 것인가? 또 전문가에게만 맡기는 그런 시스템이 될 거냐?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이 좀 더 지자체가 주체가 되든 아니면 뭐 시민사회가 좀 더 주체가 되든 이렇게 될 수 있는 형태의 기반을 만들어 갈 거냐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리빙랩 접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그 하나의 사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접근으로 이제 새로운 방식의 의사결정, 그다음에 집행, 모니터링 방식이 가능하다. 그러려면 이제 준비가 필요한 거고,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죠. 시민들이 좀 더 정보를 쉽게 얻고,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이제 뭐 정책에 반영되는 모니터링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변화의 시대가 온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고 선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좌장의 역할은 시간을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제 제가 그 마무리,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마 거버넌스에 관련 얘기가 많았고요. 자, 과거에 우리 손으로 책을 썼을 때는 정보에 관한 접근이 상당히 힘들었죠. 그래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왕이 권력을 잡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왕과 귀족이 권력을 잡았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 활자가 나오면서 지식이 좀 보편화가 되면서 이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좀 보편화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 행정가들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됐고, 이제는 ICT 시대가 들어가면서 누구나 일반 시민들도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오다 보니까 이제는 시민이 참여하는 이러한 이 권력의 이동, 그게 바로 이 거버넌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ICT가 발달했고 누구나 지식이 이제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민이 참여하는 이러한 거버넌스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 새로운 이런 통치술의 거버넌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중요한 시대에 와 있는데 결국은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이익과 피해자 그리고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신뢰성 있는 정보의 제공 그리고 중재자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시민과학이 입각한 이런 합의와 협의를 기반하는 사회적인 대화가 필요한 이런 시대에 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이 정부에서는 우리가 아직 그리고 국민도 그렇지만 과거 개도국 시절에는 정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시절 그때는 이 마음의 여유가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환경을 위한 공간의 여유가 없었고 관리를 위한 이 시간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먹고 살 만한 이런 선진국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이 국민들도 마음의 여유가 있고 그다음 관리를 하겠다라는 마음의 여유 그리고 이제 환경을 위해서도 이제 공간을 내어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라는 국민들은 준비가 돼 있으니 이제 정부에서도 그러한 마음과 공간과 시간의 여유를 가져달라라는 이러한 얘기들이 이제 오늘 나왔던 주요 안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제 우리 오늘은 재난과 에너지, 이 물에 관련돼서 그런 주제로 얘기를 했지만 결론은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복합적인 이러한 문제로 이제는 앞으로 계속 나타난다는 것이고 이 해결 방안은 융합적인 해결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 융합에서는 이런 전문 분야의 융합, 그리고 사람의 융합, 기관의 융합 이게 결국은 거버넌스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ICT를 활용하는 이런 정보 데이터, 이런 데이터의 구축, 그리고 이런 그 AI라든지 이런 그 새로운 이런 기법을 이용한 분석 체계, 그리고 사전 예방에 방점을 두는 그러한 이 거버넌스 운영. 그러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이 중간 조직도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아마 도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정말 좋은 주제에 관해서 이 세 분의 발제자 그리고 세 분의 이 토론자 전부 다 전문성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좀 존경을 표하고 그리고 저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시간 자장을 받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이 대전세종협력연대 연계꽃을 피우다 마지막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